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5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30년간 작은 슈퍼를 운영해온 평범한 노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부끄러운 가족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저처럼 참고 사시는 분들, 며느리나 자식들 눈치 보며 숨죽이고 사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40년간 숨죽여 살아온 제 인생을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며느리 김미숙 씨가 친구들과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난 그날 밤, 저는 평생 모은 전 재산 70억 원을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제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결혼식장에서의 첫 경고. 1985년 가을 서울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제 아들 박진수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부 이름은 김미숙. 서울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똑똑한 아가씨였죠. 키도 크고 얼굴도 곱고 옷 입는 센스도 뛰어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솔직히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났구나 싶었거든요. 물론 신부 집안과 우리 집안은 많이 달랐습니다. 미숙 씨 아버지는 강남에서 부동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집은 평범했죠.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는 월급쟁이였고 저는 동네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집도 서울 변두리 30평짜리 아파트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고, 서로 아끼고 존중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 남편과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가진 건 없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아들 하나 잘 키워냈습니다. 진수는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죠.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의 일입니다. 저는 미숙 씨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신부 대기실 문을 두드리니 미숙 씨 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품이 있어 보이는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 사돈이시구나. 우리 애가 시집 잘 가네요. 그리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숙 씨가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미숙아, 정말 예쁘구나. 우리 진수가 복 많이 받았어. 앞으로 잘 부탁한다. 미숙 씨는 거울을 보며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미숙아, 우리 집이 좀 평범한 줄 알지? 빌딩도 없고 강남에 집도 없고 그래도 우리 아들 참 성실하단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시어머니가 많이 도와줄 테니 우리 잘해보자고. 그때 미숙 씨가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거울을 통해서요. 직접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거울로 저를 보면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시죠? 제 아버지가 강남에 빌딩 3채 가지고 계세요. 어머니 집만 해도 2채는 들어가요. 제가 시집 온 건 사랑 때문이지 재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처음엔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신랑 집안이 너무 평범하다고. 그래도 제가 진수 씨를 좋아해서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제 체면 좀 생각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체면을 생각해 달라니. 제가 며느리 체면을 구긴 적이라도 있나요? 저는 그저 잘 지내자는 인사를 했을 뿐인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기분 나쁜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 알았어. 미수가 예쁘게 나와라. 오늘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이라 긴장해서 그러나 보다.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저한테 마음을 열겠지. 아들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주면 되겠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첫 번째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전 그 경고를 무시했죠. 아니,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제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으니까요. 2장. 신혼집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화.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30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가 전세금 일부를 보태줬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털어서 3천만 원을 보탰죠. 우리 아들 새 출발이니까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담갔어요. 우리 진수가 어릴 때부터 제가 담근 김치를 좋아했거든요. 배추김치 한 통, 깍두기 한 통을 정성껏 담가서 아들네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무거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갔죠.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진수한테 미리 전화를 했었는데 혹시나 싶어 문을 살짝 밀어봤더니 열렸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있는 걸 보니 집에는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김치통을 들고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미숙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기척을 내려다가 미숙 씨가 하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 아파트 좀 봐. 30평도 안 돼. 우리 집 거실만도 못해. 여기서 어떻게 살아? 친구들 초대하기도 창피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있잖아. 맨날 김치니 반찬이니 갖고 와서 냉장고만 꽉 채워놓고.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 다 MSG 범벅인데. 버리기도 미안하고 진짜 스트레스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미숙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 진수는 착하긴 한데 너무 평범해. 월급쟁이잖아. 우리 아빠처럼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평생 월급쟁이로 살 것 같아. 나는 강남에서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아파트 하나만 사달라고 해줘. 제발.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김치통을 현관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알면 화를 낼 것 같았고, 그러면 아들과 사이가 틀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담근 김치가 MSG 범벅이라니. 30년간 온 가족이 먹어온 제 김치인데, 우리 아들도 좋아했던 김치인데, 그리고 저를 버리기도 미안한 존재라고 표현하다니. 얼마나 짐스러웠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너무 자주 찾아간 건가?
김치를 갖다 준 게 잘못인가.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 그것만 확실했습니다. 3장. 강남으로의 이사와 점점 멀어지는 거리.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우리 이사하게 됐어. 미숙이 아버지가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주신대. 50평짜리야. 다음 주에 이사해. 저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전세금은 어떻게 하고? 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장인어른이 다 해결해 주셨어. 걱정 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탠 전세금은? 진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미숙이가 가구 사는데 쓰고 싶대. 새 아파트인데 가구도 새로 사야 한다고. 괜찮지? 엄마도 나중에 새 집 보러 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퇴직금까지 털어서 보탠 3천만 원. 그 돈으로 가구를 산다고? 그것도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지만 전 참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너희가 잘 쓰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났습니다. 여보, 그게 말이 돼? 우리 퇴직금인데. 최소한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남편을 달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행복하면 됐잖아. 돈은 또 벌면 되지.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 후, 저는 아들네 새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엘리베이터도 고급스럽고 복도도 넓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정말 넓었어요. 거실만 해도 저희 집 거실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가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어때요, 우리 집? 멋지죠? 가구도 전부 이탈리아 명품이에요. 소파만 2천만 원이에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 좋구나. 너희 잘됐다.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식기세척기 있어요. 그리고 청소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하니까 어머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회사 일로 서재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고 미숙 씨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도와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는 슬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숙아, 나 이제 가봐야겠다. 그러자 미숙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벌써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주세요. 저희도 스케줄이 있잖아요. 미리 연락을 하라고요. 아들네 집에 가는데 미리 연락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다음엔 미리 연락할게. 그날부터 저는 아들네 집에 함부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때는 항상 미리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은 저희가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 주는 어때요? 혹은 어머님, 그날은 집에 청소하는 날이라 좀 지저분해요. 다른 날로 할까요? 결국 제가 아들네 집에 갈 수 있는 날은 한 달에 1~2번 정도였습니다. 그마저도 정해진 시간만 있다가 와야 했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미숙 씨가 시계를 자주 쳐다봤거든요. 그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가주세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4장.
첫 손주의 탄생과 100일 잔치의 굴욕. 결혼 2년 차 드디어 손주가 생겼습니다. 남자아이였어요.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들이야. 건강한 아들. 저는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미숙이가 아직 힘들어해서 오늘은 좀 쉬게 해줘. 내일 오면 안 돼? 저는 참았습니다. 그래, 산모가 중요하지. 내일 갈게. 다음 날 병원에 갔는데 미숙 씨는 이미 산후조리원으로 옮긴 후였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원 주소를 받아서 그곳으로 갔어요. 고급 산후조리원이었습니다. 로비부터 호텔 같았어요. 미숙 씨 방에 들어갔더니 넓고 깨끗한 방에 미숙 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 유리창 너머로 아기가 보였어요. 우리 손주, 제 첫 손주, 너무 예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우리 진수 닮았더라고요. 저는 미숙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미숙아, 고생했어. 아기 정말 예쁘다. 건강하게 낳아줘서 고마워. 미숙 씨는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1시간쯤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서 간호사한테 들었어요. 산후조리원 면회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라고. 그리고 산모가 휴식을 취해야 하니 한 번에 30분 이상은 안 된다고요. 저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2주 동안 저는 매일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매번 30분만 있다가 나와야 했어요. 어느 날은 미숙 씨 친정 어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1시간 넘게 안에 계시더라고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나가시면 들어가려고요. 하지만 그분이 나오셨을 때 간호사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산모가 많이 피곤해 하세요. 내일 오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친정 어머니는 1시간 넘게 있어도 되는데 저는 30분도 못 있나요? 똑같은 할머니인데. 그리고 100일이 다가왔습니다. 100일 잔치는 강남의 유명한 호텔에서 한다고 했어요. 저는 손주 100일을 맞아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100일 때 떡을 돌렸잖아요.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아기의 건강을 기원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100일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좋은 쌀을 골라서 정성껏 씻고 불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떡을 쪘습니다. 백설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1시간 넘게 쪄서 만든 하얀 떡. 곱게 썰어서 예쁜 통에 담았습니다. 100일 잔치 날 저는 떡통을 들고 호텔로 갔습니다. 무거웠지만 기쁜 마음으로 들고 갔어요. 호텔 연회장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꽃 장식도 많고 손님들도 많았어요. 미숙 씨 친구들과 친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미숙 씨에게 다가가서 떡통을 건넸습니다. 미숙아, 이거 내가 직접 만든 백설기야. 손님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정성껏 만들었어. 미숙 씨는 떡통을 받아들고는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손님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리고는 떡통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 나갔습니다. 미숙 씨는 복도 구석에 있는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누가 이런 떡 먹어요? 위생 문제도 있고요.
저희는 호텔에서 케이크 주문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파티시에가 만든 거예요. 그거 손님들한테 대접할 거예요. 이런 건 좀. 미숙 씨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정성껏 만든 떡이, 손주를 위해 마음을 담아 만든 떡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미숙 씨는 떡통을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감사한데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 안 가져오셔도 돼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저는 빈 떡통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어요. 거울을 보니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값싼 옷을 입고 떡통을 들고 온 시골 할머니 같은 모습. 미숙 씨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였겠죠. 창피한 시어머니.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주 100일 날인데 제가 울상을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진수 앞에서, 미숙 씨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100일 잔치 잘 끝났어. 손주 정말 예쁘더라. 남편이 물었습니다. 떡은 잘 받던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응, 잘 받았어. 다들 맛있게 먹더라. 남편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5장. 둘째 손주와 끝없이 계속되는 무시. 3년 후 둘째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이번엔 손녀였어요. 예쁜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산후조리원 면회 제한, 30분 방문 시간. 친정어머니는 하루 종일 계셔도 되는데 저는 30분만 있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면서 저는 손주들을 더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미숙 씨는 육아를 전부 베이비시터에게 맡겼습니다. 필리핀 분이었는데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조기 영어 교육이 중요하다면서요. 어느 날 제가 손주들을 보러 갔더니 베이비시터 분이 아이들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한국어 그림책은 없냐고 물었더니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영어가 중요해요. 한국어는 어차피 저절로 배우니까요. 저는 손주들에게 한국 전래동화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흥부와 놀부, 콩쥐팥쥐 같은 이야기들. 제가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었던 이야기들을요. 하지만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옛날 이야기는 교육적이지 않아요. 저희는 좀 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명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저는 음식을 미리 준비해서 가져갔어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만들었습니다. 명절 음식을 함께 먹는 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는 제 음식을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MSG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화학 조미료 먹으면 안 되는데. 저희는 유기농 재료로만 요리해요. 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음식은 안 가져오셔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미숙 씨는 명절 음식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다시 마트에 가서 재료를 사다가 아들네 집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유기농 재료로요. 그런데 미숙 씨는 거실에서 친구들과 통화를 하거나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엌에서 3시간 동안 혼자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진수는 회사 일로 서재에 있었고요. 미숙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면 진수가 힘들어할까 봐요. 음식을 다 차려놓고 나니
저녁 7시였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했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좀 짜요. 애들한테는 싱겁게 해줘야 하는데 다음엔 소금 덜 넣어주세요. 손주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명절이 다가와서 세뱃돈을 준비했어요. 큰 손주한테 5만 원, 작은 손주한테 5만 원, 총 10만 원을 예쁜 세배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희 형편에는 작은 돈이 아니었지만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고 싶었습니다. 설날 아침 손주들이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준비한 봉투를 건넸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공부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자라렴. 이걸로 갖고 싶은 거 사. 손주들은 기뻐하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다가와서 봉투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어서 돈을 확인했어요.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요. 미숙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실망한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적은 돈으로 뭘 사라고요? 요즘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인데 명품 옷 한 벌도 못 사요. 차라리 안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애들이 돈의 가치를 잘못 배우면 안 되잖아요. 5만 원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요. 요즘 세상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손주들도 우리를 쳐다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그래도 할머니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라. 하지만 미숙 씨는 봉투를 제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애들 용돈 충분히 줄 수 있어요. 진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 마음인데. 받자. 미숙 씨는 진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런 걸로 애들 버릇 나빠지면 어떡해요.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가난한가 봐. 손주들한테 용돈도 제대로 못 주네. 남편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10만 원이 적은 돈이야? 하지만 저는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제가 손주들을 만나러 갔어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야기, 6.25 전쟁 이야기, 어렵게 살았지만 서로 도우며 살았던 이야기들을요. 손주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 그때는 정말 그렇게 어려웠어요? 밥도 못 먹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어려웠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잘 살게 됐지. 그때 미숙 씨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모르는 게 많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할머니 말씀은 재미로만 듣고 중요한 건 엄마 아빠 말 들어야 해. 알았지?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제가 점점 쓸모없는 할머니, 옛날 사람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는 일찍 집에 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정말 저는 옛날 사람일까요? 제가 살아온 인생, 겪어온 경험들이 정말 쓸모없는 걸까요? 7장 30년의 세월과 남편의 죽음.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3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진수가 결혼하고 10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기에 깨웠더니 이미 차가워진 상태였습니다. 장례식 때 미숙 씨 태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척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는 전혀 달랐어요. 장례식장 안내실에서 진수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보,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 혼자 사시게 됐잖아.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진수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숙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시어머니랑 같이 못 살아요. 그냥 따로 사시게 하고 우리가 가끔 찾아뵙는 게 나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참았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서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니 정말 외로웠습니다. 혼자가 됐어요. 4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떠났습니다. 진수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 건강은? 밥은 잘 먹고? 저는 항상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으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슈퍼를 운영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아침 6시에 가게를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3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명절이나 설날도 쉬지 않고 장사했어요. 손주들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큰 손주는 서울대에 들어갔고 작은 손주는 연세대에 갔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을 만나는 건 더 어려워졌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갔습니다. 가끔 SNS를 통해 손주들 소식을 받습니다. 해외여행 사진, 명품 가방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 사진.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저라도 참아서 저 아이들이 편하게 자랐으면 됐다고. 제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8장 70억의 등장과 돌변하는 며느리. 그리고 5년 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30년간 운영하던 슈퍼가 있던 건물, 그 건물이 속한 지역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처음에는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더라. 그런데 진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동산 중개사 한 분이 제 슈퍼로 찾아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박났어요. 이 지역이 재개발되는데 사장님 건물 보상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보상금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중개사분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70억 원입니다. 70억? 건물 평수하고 위치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70억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70억? 저는 그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70억이요? 제가요? 평생 슈퍼 하나 운영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제게 70억이라는 숫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중개사분이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건물주가 사장님이시잖아요. 이 건물이 재개발 구역 한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평수도 넓고 그래서 보상금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축하드려요, 사장님.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70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예상 보상금 70억 원.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세요, 아들아. 엄마야. 저기,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슈퍼 있는 건물 있잖니. 거기가 재개발이 된대. 보상금이 좀 나온다는데. 진수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나오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70억이래. 부동산 중개사가 그러는데. 전화기 너머로 진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70억이요? 엄마, 그게 확실해요? 저는 서류를 봤다고 정말 70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 미숙이한테 바꿔줄게. 그 말에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왜 아들이 직접 축하한다는 말도 안 하고 며느리한테 바꿔주는 걸까요? 전화기 너머로 미숙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밝고 다정하고 친근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70억이라니,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복도 많으시고, 그동안 슈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이제 그만하시고 편하게 쉬셔야죠.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죠. 당연하죠. 30년 동안 한 번도 저를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어머님이라고 격식을 차리며 거리를 뒀던 사람.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라고 부르며 이렇게 다정하게 대합니다. 미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강남에 좋은 아파트 알아볼게요. 펜트하우스로요. 뷰 좋고 넓은 집으로 어머니 명의로 사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방도 따로 큰 방으로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 차례예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제게 돈이 생겼으니까 이제 저를 다르게 대하는 거라는 것을, 30년 동안 무시하고 천대했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70억의 가치가 생긴 겁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숙아, 생각 좀 해볼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정말 이게 맞나? 9장 증여계약서 사건과 결정적 순간. 며칠 후부터 미숙 씨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 아파트 어때요? 사진 보내드릴게요. 200평이에요. 한강뷰도 보이고. 매일 다른 아파트 매물 사진을 보내왔어요. 모두 고급 펜트하우스들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숙 씨가 직접 제 슈퍼로 찾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슈퍼에 온 건 예전에는 동네가 지저분하다며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명품 가방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미숙 씨는 슈퍼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30년이나 일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이제 그만하시고 저희랑 사세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숙아, 그런데 그 아파트를 누구 명의로 살까? 미숙 씨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요. 세금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명의로 하시면 나중에 저희한테 넘어올 때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와요.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희 명의로 해놓으면 세금도 절약하고 편해요. 그리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은행 업무 같은 거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미숙 씨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다 저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저희 명의로 해놓는 게 모두에게 좋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어차피 다 저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지만 곧 죽을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수가 생각 좀 해볼게. 급한 건 아니잖아. 미숙 씨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면 좋은 매물 다 나가요. 그날 이후로도 미숙 씨는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아파트 매물을 보내고 명예 이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계속 생각 좀 더 해보겠다고 미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손주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명문대였어요. 미숙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막내가 대학 들어간 거 축하도 할 겸 온 가족이 외식하려고요. 어머니도 꼭 오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한정식집이라니. 3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면서 하지만 저는 손주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에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약속 당일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아들, 며느리, 그리고 두 손주. 오랜만에 보는 손주들이 반가웠습니다. 대학생이 된 손주들은 정말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식사는 즐거웠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대학생활 이야기도 들었죠. 미숙 씨도 평소와 다르게 친절했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디저트가 나올 무렵 미숙 씨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제게 보여주며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어머니 편하시라고요. 화면에는 복잡한 법률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죠. 저는 잘 보이지 않아서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 미숙 씨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재산 증여 계약서예요. 어머니 재산을 저희 아들, 그러니까 진수 명의로 미리 이전하는 거죠. 증여 계약서라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지금 해야 하는데? 미숙 씨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75세시잖아요. 혹시라도 나중에 치매 같은 게 오시면요. 재산 처리가 정말 복잡해져요. 치매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나 아직 멀쩡한데? 미숙 씨는 당황한 듯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 어머니가 치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하는 거죠. 노인들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요즘 노인 사기도 많고요.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법적으로도 안전하고 어머니도 편하시고 저희도 편하고 모두에게 좋아요. 그리고 미숙 씨는 태블릿을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건 저희가 다 처리할게요. 지금 바로 하시면 다음 주에 모든 절차 끝나요. 간단해요. 저는 서류를 보다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100일 떡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일, 용돈을 거절당했던 일, 손주들 앞에서 무시당했던 일,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일.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밀어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서명 안 해. 아직 죽지도 않았고 치매도 아니야.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레스토랑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도 우리를 쳐다봤어요. 미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한 건데. 온 가족이 다 모였는데 왜 이러세요? 어머니, 결국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 70억을 뭐 하시게요? 연세도 있으시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시어머니로, 가족으로, 인간으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냥 곧 죽을 늙은이가 가진 돈주머니로만 봤다는 것을요. 진수도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미숙이도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노인 사기도 많고 엄마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 아들마저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 눈치만 보며 살아온 아들. 이제는 완전히 며느리 편이 되어버린 아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먼저 간다. 너희끼리 식사 마저 해. 손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진수가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0장 결심의 밤과 변호사 상담.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 거실에 앉았어요. 창밖을 보니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떠올랐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하늘에 물었습니다. 40년을 참아왔습니다. 며느리의 냉대, 무시, 모욕 모두 참았습니다. 손주들을 위해서,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제 존엄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 인생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로, 아니, 제 재산을 올바른 곳에 쓰기로. 제가 평생 모은 돈을 30년간 슈퍼를 운영하며 힘들게 모은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로 말입니다. 예전에 제 슈퍼 단골 중에 변호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김영수 변호사님. 좋은 분이셨죠? 은퇴하셨지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급한 일이에요. 김 변호사님은 다음날 저를 사무실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은퇴하셨지만 아직 작은 사무실을 유지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아들 이야기, 40년간의 참았던 이야기, 그리고 70억의 이야기. 김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장님이 결정하실 때입니다. 사장님 인생입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장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언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공정증서로 만들어서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해놓는 거죠. 둘째, 재산 일부는 신탁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살아계실 동안은 사장님이 쓰시고 돌아가신 후에는 미리 정해놓은 대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기부도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는 곳에 기부하실 수 있어요. 장학재단, 복지시설, 어디든.
그리고 이 모든 걸 사장님이 살아계실 동안 직접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사장님 재산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7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제가 평생 모은 돈, 제가 쓸 권리가 있는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 것인가. 종이에 적어가며 계획을 짰어요. 30억은 제가 30년간 장사하며 정을 나눴던 동네의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억은 제 노후 생활비와 의료비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요양원에 들어가더라도 비용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10억은 손주들 이름으로 교육 신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손댈 수 없게 오직 손주들의 교육에만 쓰이도록. 대학 등록금, 대학원 학비, 유학비,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10억은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처럼 외로운 노인들, 저처럼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해서요. 11장 실행의 날 마이너스 며느리의 제주도 여행. 일주일 후 미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요. 3박 4일이에요. 그동안 애들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 손만 너무 그립다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손맛이 그립다고요. 30년 동안 제 음식을 MSG 범벅이라며 거절하더니 지난번 레스토랑 사건 이후 저를 달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미숙 씨는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 씨가 제주도로 떠난 그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모든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기부증서, 신탁계약서, 유언장, 모든 것을 정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공증도 받았고요. 김 변호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들이 많이 반발할 텐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40년 만에 내린 제 인생의 결정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30억은 장학재단에, 20억은 제 노후 신탁에, 10억은 손주 교육 신탁에, 10억은 복지단체에, 70억 전부가 정리됐습니다. 미숙 씨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 저는 가족 단톡방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기부증서와 신탁 설정 증명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재산 정리 끝났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세요. 12장 폭풍 마이너스 전화 대결.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 씨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귀가 찢어질 것 같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70억을 다 날려버렸어요? 미쳤어요? 어머니 정말 미쳤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허락? 미숙 씨, 이건 내 재산이에요. 당신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날린 게 아니에요. 제대로 쓴 겁니다. 미숙 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애들은요. 우리 애들 생각은 안 해요. 그 돈으로 애들 미국 유학 보낼 거였다고요. 집도 더 큰 데로 이사하고. 어머니 40년을 모셨는데 이렇게 배신하시는 거예요. 40년을 모셨다고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이 날 언제 모셨나요? 손주 보는 것도 30분 제한, 명절 때도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했죠.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은 쓰레기통에 버렸고요. 백일떡도 명절 음식도. 그게 모신 겁니까?
당신은 날 한 번도 시어머니로 대접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재산 물려받을 늙은이로만 봤잖아요. 이제 그 환상에서 깨어나세요. 전 제 노후를 제가 책임질 겁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정말 필요한 곳에 쓸 겁니다. 아, 손주들 걱정은 마세요. 10억을 따로 교육 신탁했어요. 대학 등록금부터 대학원까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돈은 당신이 명품 가방 사는 데는 못 써요. 오직 교육에만 쓰이게 설정했거든요. 미숙 씨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10분 후 진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미숙이가 울면서 집에 왔어. 엄마가 우릴 버렸다고. 엄마, 우리가 뭘 잘못했어? 엄마를 모시고 살겠다고 했잖아. 왜 이렇게 배신을 해?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넌 언제부터인가 날 엄마가 아니라 재산 있는 노인으로 봤어.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정작 내 엄마는 버렸잖아. 레스토랑에서도 그랬고 지난 30년 동안 계속 그랬어.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남은 인생,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며 살 거야. 너희는 너희끼리 행복하게 살아라.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제가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13장. 새로운 시작 마이너스 진짜 행복.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네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합니다. 40년간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입니다. 요즘 제 일상은 이렇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제가 기부한 장학재단에 가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 그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너희들 포기하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꿈을 향해 달려가렴. 목요일에는 독거노인 분들께 반찬을 만들어 드립니다. 저보다 더 외로운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담근 김치, 제가 만든 나물, 제가 끓인 국. 그분들은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토요일에는 봉사센터에서 노인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저도 배우면서 가르쳐요. 같이 웃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합니다. 손주들은 가끔 몰래 연락이 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 몰래 나왔어요.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손주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할머니가 너희를 위해 돈을 남겨뒀단다. 대학 갈 때, 취업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쓰렴. 하지만 할머니는 너희 엄마처럼 돈으로만 사랑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진짜 사랑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할머니는 너희가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어른으로 자라길 바란다.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엄마한테 할머니 욕 들으면 너무 속상해요.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는 손주들을 안아줍니다. 괜찮아. 너희만 할머니를 믿어주면 돼. 엄마한테는 효도하렴. 그래도 너희 엄마야.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준 것도 잊지 말고 70억이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돈이 많을 때는 사람들이 제 재산만 봤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을 봅니다. 봉사활동을 하며 만나는 사람들, 장학생들, 독거노인분들 모두 진심으로 저를 대합니다. 어제는 장학생 한 명이 제게 편지를 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의사가 되어서 할머니 같은 분들을 돕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행복해서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여러분, 재산은 결국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만약 그때 며느리 말대로 했다면 지금쯤 전 요양원 구석에서 재산 다 뜯긴 쓸모없는 노인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제가 쓸모 없어지면 저를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전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그게 제가 40년 만에 얻은 진짜 승리입니다.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저는 40년을 참았습니다. 그 40년 동안 제 존엄은 조금씩 깎여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참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엄까지 버리면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당당해야 가족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재산을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존엄을 내려놓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